그러니까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예고된 사고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통행이 많다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2017년 창원터널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 이야기들까지 100%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또 관심을 끌었던 이슈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늘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뽑아봤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금관가야 지배층 무덤이 밀집해 있는 사적 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최근 진행된 10차 발굴 조사에서 완벽히 보존된 목광묘, 즉 덧널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도구를 피한 데다 다른 훼손도 없어 치아 등 유골 일부와 유물 200여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에 이 가야 유적 발굴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난 온전한 무덤이 네. 발굴이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가야시대 유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 그다음에 하마는 아라가야, 고성도 가야 소가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각 지자체별로 내세우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그쪽을 기반해 가지고 가야 중심에 이제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가야 유물 발굴은 늘 나와요. 이게 가야 시대 거라고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을 좀 놓칠 때도 많긴 한데 그 대부분 또 문제가 되는 거는 한 이 가야 시대가 한 20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도굴이 됐대요. 예, 다 도굴이 돼가지고 이게 일정 강정기부터 도굴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발굴된 무덤 같은 경우는 하나도 훼손이 되지 않는 상태로 발굴됐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이슈가 이제 됐던 게 목광묘라는 건데 덧널 무덤이라고도 해요. 이게 그 무덤 위에다가 널을 이제 깔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중심에 두고 토기하고 장신구 이런 것들을 좌우에 이제 배치를 해서 만든 건데 이제 사실은 그런 무덤의 형태는 그렇게 독특한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목광묘라는 게 나무만 뭐 치우고 하면 도굴이 너무 쉽기 때문에 훼손도 잘 되고 거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건데 이번에 이 목광묘의 원형이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나무까지 그대로 다 원형이 보존이 됐느냐? 그건 아니고 나무는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나무에 칠했던 오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방수 성분이 그대로 이제 보니까 이게 목광묘라는 거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남은 무덤 구조가 너무나 원형이 완벽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사실 목광묘 세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거의 최초의 자료이고 특히 이제 금강가야 목광묘를 재해석하는 이제 기준이 될 거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은데 네. 유물들도 엄청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것들이 좀 발견됐는지. 제가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그 유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토기, 뭐 철기, 청동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도 뭐 도굴이 당했다 해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당시 실물 화폐로 사용된 대형 덩이새가 또 40개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합치면 200여 개 정도 되는데 뭐 일일이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발굴될 때마다 저도 이제 김해를 취재를 하면서 이제 발굴됐다 보도 자료가 나오고 이제 취재를 가면
이제 취재를 하고 나중에 좀 드는 생각에 늘 이제 학예사분한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게 돈이 됩니까? 맞아요. 항상 물어보는 것 이게 같아요, 저도. 사실 팔면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이제 굉장한 유물인 건지 국보급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디 팔거나 이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파손이 그만큼 심하고 다 이제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어 맞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돈이 되려면 정말 희귀하고 그다음에 그 모습이 온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서 잘 볼 수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조건 땅속에서 오래된 게 나온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본 것들은 대부분 깨진 거, 녹슨 거 이런 거라 가지고 또 금붙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의미가 컸던 거는 우선은 이제 청동 화살촉이 한 30여 점이 나왔답니다. 이제 그 화살촉이 한 30여 점이 나왔고 이게 4세기 이제 일본 이제 고위급에서만 이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야가 일본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대규모 출도는 사실 국내 처음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또 가야 시대 둥근 고리 큰 칼이라는 환두대도 뭐 철제 무기가 이제 한 100여 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화살촉, 이제 칼 이런 것들이 나온 거 보면 일반 어쨌든 평민은 아닐 거고 약간 귀족층, 고위층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장군의 묘가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덤 규모는 길이는 한 5m, 너비는 한 3.5m, 깊이는 한 60cm 정도 돼가지고 다른 이제 비슷한 시기 무덤이 이제 대성동 91호 무덤하고 비교해 보면 한 중소형 수준. 이제 톡이나 철기 등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한 금강가야의 중심 이제 한창 전성기 시대로 볼 수 있는 한 4세기 정도, 4세기 초, 한 1700년 전 이제 무덤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야 목각묘들은 대부분이 도굴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가야 무덤을 이해하는데 또는 가야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뭐 아무튼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최초 이거 정말 뭐 최초 또 최초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말 굵직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학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사실 대성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왕이라든지 더 큰 규모도 크고 한데 여기는 장군이나 귀족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규모도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래요. 너무 크지 않은데 여기서 북방 중국하고 교역을 한 흔적인 통영동기라든지 청동화살촉 그다음에 이제 청동 그릇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 계열의 어떤 화살촉 이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장군 정도 수준에서 위쪽 남쪽의 양쪽의 어떤 교역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면 참 이 시대가 대단했구나 하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칠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 이제 뭐가 남냐면 칠기가 나무에 조각을 새긴 다음에 조개가루라든지 뼈가루 이런 것들하고 그 오칠, 수은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상태들을 보니까 너무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되게 발전된 형태의 칠기 종류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되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의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자 체제가 굉장히 안정됐다.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그 부장유물, 다른 무구류 이런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깊습니다. 또 이게 무덤 주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장품뿐만 아니라 이게 발굴된 시신도 이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게 무덤에서 나온 이제 무덤 주인 외에도 지금 시신이 3구가 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한 게 남은 시신들이 정말 같이 죽어서 묻힌 건지 아니면 순장이라고 하죠. 이제 주변 사람을 같이 이제 묻는 그런 순장 풍습에 따라서 묻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술적인 연구가 더 필요해서 더 연구를 이어간다고 하고요. 어느 쪽이든 가야 목각묘 중에서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좀 최초 타이틀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 제4의 제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가야 문화가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야 유적 발굴 사상 최초의 일이 참 많아서 격경사가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가야사 연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합니다. 화물차가 창원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참사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브레이크 고장. 하지만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터널 안 과속이나 화물차 과적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네, 지난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이 창원터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 특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자 활동을 시작한 때여서 굉장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이제 터널에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트럭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하필 또 기름이 든 유류 트럭이었는데 이제 폭파하면서 뭐 3명이 이제 사망하고 7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고 주요 원인이 뭐냐. 일단 첫 번째가 화물차 과적, 그다음에 너무 고령 운전자들 어떤 그 몸 상태.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 발 떨어진 문제인데 더 자세하게 짚어보니까 사실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도 컸다. 그리고 이제 통행량 예측을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조명, 터널 조명이라든지 회차 구조, 그다음에 또 이제 연기가 나면 환풍해야 되는데 물론 터널 바깥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착시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 결함도 많이 이제 지적이 됐었고요. 결정적으로 그 통행량 예측 실패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사고 나기 6년 전까지 해서 창원 터널에서 570건 정도의 크고 작은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예고된 사고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사고 이후에 이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 마련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도 해서 저희는 좀 이게 많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었거든요. 2017년 사고 직후에 김해시, 창원시, 그다음에 도로교통 이제 전문가들,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안전대책, 창원 터널 안전대책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선은 이제 그 급한 것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그 미끄럼 방지 시설, 노면 표지병이라고 노면에 이렇게 눈에 반사돼서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광판 추가로 설치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개선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17년에 난 건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작업 진행 중인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빠른 대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터널 이제 제한 속도가 이제 80에서 70km로 하향이 됐죠. 이제 이 부분이 하향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터널 사고에서 발생한 터널 사고 비율을 보면 한 30%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터널 안에 100m 간격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70대의 CCTV가 터널 상황을 감시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간 단속을 시작했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춰졌습니다. 구간 단속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니 터널 내 사고는 30%가량 줄었습니다. 카메라도 생겨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운전하기 편해졌고요. 앞에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창원 터널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차가 작은데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상습 정체에 따른 이제 교통 불편도 해소하면서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막히면 신속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막히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나중에 터널 나오면서 사고를 내거든요. 천천히 가다가 나오면서 밝아지고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확 가속을 하기 때문에 막히면 아예 우회하라고 이제 경남도청 방향 하부 1차선 추가해가지고 창원 터널에서 벌머산 터널로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또 아마 재밌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터널 막 나오면 창원 쪽에 되게 이렇게 경사가 급한 차선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네.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차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쪽으로 올라가서 멈추게 만드는 장치인데 17개 안전 조치를 취했고 예산은 약 8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첨단 공학적 시설을 도입해서 아까 교수님이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이 통행량을 일단 조정을 하는 것도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책을 그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한 8만 5천 대 정도 되거든요. 통행이 많다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통행량 이게 예전에 창원터널을 원래 돈을 받았잖아요. 네. 이게 무료하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 조세된 걸 보면 적정 통행이 하루 4만 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절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이제 넘게 지금 이용을 하니까 초과된 상태니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당연히 이용하는 게 많으면 그 사고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특히 화물차를 좀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법을 좀 더 이번에 그 창원터널 계기로 강화가 됐습니다. 뭐 2019년 4월부터 이제 새로운 운수사업법이 조금 시행이 조금 됐는데 뭐 이제 뭐 화물차가 뭐 친환경차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다양한 좀 조건들을 마련을 해서 법을 조금 보완해서 좀 안전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고령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일정 나이 이상 이제 65세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65세부터 70세 미만은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자격 건강 상태라든지 확인해야 되고 7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1년마다 한 번씩 확인하도록 됐고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적재 화물 낙하나 이탈 방지 기준도 마련되고 뭐 이렇게 덮개도 씌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10대 중에 2대가 지금 화물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만큼 위험에 조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물 과적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정기적인 단속과 제도 마련에 좀 탄탄하게 촘촘하게 해서요. 2017년 창원터널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가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슈 썰앤썰에서는 오늘 이 창원터널 안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 오늘은 교수님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널 말고 저 가야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겨도 될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네. 사실 여러분들은 가야가 무슨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야는 동서화합의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으로도 또 모든 게 그리고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저희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트렌드이자 스토리텔링감입니다. 그래서 가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표 기자. 가장 기본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운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차가 통행량이 많든 구조가 부하든 뭐 운전자의 나이가 많든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또 운전 습관이 있으면 좀 사고가 크게 안 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느긋하게 오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도로는 경제의 핏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됩니다. 잘 통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 저희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외쳐보고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